에이모스를 이용한 구조방정식의 이해 활용, 통계보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귀분석 모형과 요인분석 모형이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요. 회귀분석 모형은 이렇게 화살표가 인과관계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요인분석 모형은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형이 합쳐진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장점으로 첫 번째는 측정 오차의 통제, 즉 진점수를 측정하고 오차, 즉 측정 오차와 추정 오차를 측정을 해서 이때 구조방정식에서 오차항을 추가하게 되면 측정 오차를 가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형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연구 모형이 수집된 자료, 즉 실제 현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 모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회귀 분석의 R스퀘어, 즉 결정계수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R스퀘어는 설명량을 의미하는데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카이스퀘어는 원자료와 모형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혹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인이 여러 개 있는 복잡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에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4개의 변인을 검증할 때 용이하고 여러 개의 종속 변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PS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로, 변인을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경로를 한 개씩 따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경로 분석을 할 때마다 오차가 쌓이게 됩니다. 근데 구조방정식은 한 번에 경로를 분석하기 때문에 오차가 쌓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기호를 한번 살펴보면요. V는 변인, F는 요인, E는 오차, 즉 측정 오차, 그리고 R은 잔차, 추정 오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잠재 변인, 즉 요인, 심리적 개념, 가설적 구성 개념을 의미하는 이 잠재 변인은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보면 이 경로계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화살표가 일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상관관계, 즉 공분상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이 8번과의 차이점은 일방향 관계가 2개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은 성격에 따라서 잠재 변인과 측정 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잠재 변인은 가상적 구성 개념에 해당하는 통계적 변인으로 직접 관찰되지 않는 변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 충동성, 자살에 대한 생각, 측정 오차, 추정 오차 등이 있습니다. 측정 변인은 저희가 실제로 측정하게 되는 변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항상 오차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재 변이는 원 혹은 타원으로 표시되고 측정 변이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측정 변이는 항상 오차항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발생 위치에 따라서 외생 변이과 내생 변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생 변이는 모든 독립 변이, 종속 변인 관계들에서 독립 변인의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변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생 변이는 종속 변인의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화살표를 받는 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생 변이는 오차항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생 변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차항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생 변인에서 화살표를 보내는 이 부분에 이 오차항이 항상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측정 모형은 잠재 변인이 복수의 측정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측정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원으로 들어있는 게 잠재 변인이고 잠재 변인이 여러 개의 측정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식이 측정 방정식의 식인데요. 측정 변인의 전체 분사는 경로계수와 잠재 변인의 진점수를 곱한 값을 더한 값에 오차항을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요인 또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모형이고요. 잠재 변인이 다른 잠재 변인의 원인이 되는 경우와 측정 변인이 다른 측정 변인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잠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주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의 자료를 검증할 때는 사전에 이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정상성입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는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것을 봐야 하냐면 외도와 첨도를 저희는 봐야 하는데 외도는 분포가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첨도는 분포가 퍼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도와 첨도에 대해서 기준은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세 가지 기준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상 분포에서 한참 벗어나는 극단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할라노비스 거리값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거리값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치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5와 .01이 아니라 .0005, .000 기준을 세워서 더 극단적인 기준을 세워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의미하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보고 극단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지 않으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극단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모스 창에서 보면 이렇게 에이모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창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건반 모형으로 된 것에서 알록달록한 피아노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실시할 건지를 저희가 선택을 해주는 창인데 여기 보시면 Test for Normality and Outlier 가 이제 정상성과 극단치를 검증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분석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과 확인 창을 여기 옆에 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Assess Augment of Normality로 가면 정상성에 대한 평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부분을 보시면 외도와 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외도와 첨도 값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외도와 첨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본수를 늘려서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극단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가면 거리값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문항 번호이고요. 여기 observation number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리값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의미하게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 P1, P2가 있는데 P1 값을 봐주시면 됩니다. P1 값이 평균적으로 141번의 문항에 그래서 여기 .00 기준에서 유의미한지를 보면 지금 여기 3개의 문항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문항을 극단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이런 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문항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는 응답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번, 3번, 4번, 5 문항까지는 응답률이 비슷한데 이 5번 문항에서만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번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이 진행될수록 응답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문항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고 수검자의 피로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별량이나 단조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결측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적 가외 변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답률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선적 결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체계적 오류는 체계적 혼입 변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측지는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무선 결측은 결측치가 완전히 무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는 결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의 모든 자료와 관련성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선 결측은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다른 변인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관련 변인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고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무선 결측은 완전 무선 결측도 아니고 무선 결측도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결측이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는 또는 관찰되지 않는 변인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는 과잉 변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무선 결측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결측치가 발생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측치를 처리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력이나 소득 수준 같이 인구 통계학적 변이는 응답자들이 응답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방법을 보면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거는 이제 아예 그 데이터를 제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완전 무선 결측을 가정합니다. 이 결측치가 다른 데이터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프표를 보시면 우울과 불안을 측정을 하는데 이 A, B, C의 표본이 있다고 봤을 때 각각의 A는 불안에서 결측치가 생기고 B는 우울에서 결측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결측치가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제외를 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리스트와이즈 제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표본수의 감소가 발생되고 그래서 정보의 손실이 생기면서 검정력의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페어와이즈 제거 방법인데 페어와이즈 제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분석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선택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울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우울은 이제 B의 경우에만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A와 C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불안을 측정할 경우에는 A의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B와 C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표본의 기저가 분석마다 변화하게 되는데요. 즉 분석마다 표본 크기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수 추정 시 수학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대체하는 방법이 수 있습니다. 각 결측치를 특정 값으로 대체해서 대체한 값들을 실제로 대체된 값들을 실제로 관측한 값으로 여기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 대체와 다중 대체가 있는데 단순 대체는 각 결측치를 특정한 값으로 대체해서 완전한 자료의 형태로 만들고 대체된 값을 실제로 관측한 값으로 여기고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둘은 오타인데요.
B와 A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B의 우를 2와 4의 평균인 3으로 대체를 해주고 A의 불안 같은 경우에는 6과 4의 평균인 5로 대체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 대체는 결측치를 단순 대체로 채운 표본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이러한 표본들의 표집 분포를 통해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대체, 분석, 통합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SPSS에서는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다중 대체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특정한 확률 모형을 가정해서 이를 관측된 자료에 대한 확률 분포 모형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 근거로 추정을 하는데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오류가 적은 방법이어서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최대우도법이고요. 이 최대우도법은 에이모스를 비롯한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추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추천 결측치 처리 방법은 이 추정 방법이나 다중 대체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평균 대체나 제거하는 방법은 나쁜 방법이라고 해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측치 실습 부분은 교재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론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미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는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값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석 이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지수라 부르게 됩니다. 고정방정식 모형은 그려진 측정 변인과 잠재 변인의 관계, 그리고 잠재 변인과 잠재 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들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그 화살표의 값들을 결과로 도출합니다. 즉, 우리가 검증해서 알고자 하는 값들이 이 화살표로 연결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들의 개수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귀 분석에서의 미지수는 회귀계수와 절편이고 구조방정식의 미지수는 모든 화살표의 개수, 잠재 변인의 분산, 외생 변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차항이 미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자유미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추정되어지는 미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미지수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로계수, 요인계수, 그리고 공분산 계수를 말하고 그리고 모든 화살표가 자유미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생변인의 분산과 공분산은 자유미지수가 될 수 없는데요. 이 자유미지수는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미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생변인이 내생변인의 분산을 설명한다는 것을 모형 자체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생변인과 분산과 공분산은 자유미지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생변인의 분산은 반드시 미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생변인의 공분산도 자유미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차항의 분산들도 자유미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미지수인데요. 고정미지수는 어떤 특정한 수치로 미지수를 고정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차계수를 보면 항상 1로 고정을 한다고 하고 측정 모형에서 측정 변인들 중에 하나의 경로는 1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잠재 변이는 측정된 값이 아니므로 측정 변이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 수치로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측정 변인들과의 관계 중 하나를 고정해서 얘를 기준으로 다른 측정 변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약미지수는 한 모델 안에서 혹은 다른 그룹 간에 서로 다른 몇 개의 미지수 값이 서로 같다거나 다르게 제약해주는 미지수입니다. 뒤에 가시면 이제 다집단 분석을 할 때 차이 검증과 동일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약을 걸게 됩니다. 두 개의 요인 구조를 비교를 할 때는 형태가 비슷한지를 보고 형태가 동일하게 되면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측정하고 있는 정도가 같은지, 즉 A1과 여기 A 프라임이 같은지를 보는데요. 이때 이거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약을 걸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 미지수는 사전사후 비교를 하거나 종단 연구, 척도를 변환하거나 집단 간 차이에서의 조절 효과, 모형 비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미지수 추정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최소 자승법, 최대 우도법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모형 적합도 검증을 통해서 좋은 모형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좋은 모형이라고 하면 설명력, 즉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모형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 봤을 때 현실을 잘 반영할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간명도, 즉 경제성, 경로가 최소한의 경로로 가장 잘 설명이 되는 모형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명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로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유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형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유도의 식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을 볼 수 있는데 K는 측정 변인의 수이고 P는 미지수의 수입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모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이 측정 변인의 수는 4개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인의 수는 4개로 같습니다. 미지수의 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화살표 미지수의 수는 모든 화살표, 그리고 외생변인의 분산, 그리고 오차항의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차항은 모든 외생 변인이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미지수의 수가 하나, 오차항 하나, 4개, 그래서 화살표 3개, 총 7개인데 2번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미지수의 수가 하나가 추가가 더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봤을 때 1번 모형이 감명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유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1 이상이면 과대식별 모형이고요. 0이면 포화 모형, 마이너스 1이면 1 이하면 과소식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검증 통계치의 정확한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클수록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고 편향되지 않은 모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표본 크기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기는 하지만 권장은 200명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 기준으로는 추정하는 미지수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별인데요. 식별은 측정 변인의 공분산 행렬, 즉 측정 변인의 자료를 가지고 모형에 포함된 모든 미지수의 해가 구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별 가능 모형은 포화 모형과 과대 식별 모형 두 가지가 있고 식별 불가능 모형은 과소 식별 모델이 있습니다. 포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측정 변인의 분산, 공분산의 수가 모수의 수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 자유도 자체는 0이 됩니다. 정보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같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대식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수의 수가 분산, 공분산보다 적은 모델을 말하고 미지수의 수가 정보의 수보다 적은 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자유도의 값이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다음 과소식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수의 수가 분산, 공분산보다 많은 모델로 미지수의 수가 정보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상보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형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해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형의 식별은 잠재 변인이 몇 개의 측정 변인에 의해 측정되는가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방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를 보시면 미지수는 2개, x, y 2개로 있고 정보는 1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보다 미지수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지수의 수가 2개, 정보도 2개입니다. 즉 정보의 수와 미지수의 수가 같은 경우인데 이때는 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틀린 가능성이 없어서 수학적 가치는 있으나 통계적 가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포화 모형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즉 포화 모형은 통계적인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의 수가 2개고 정보가 3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없고 근사적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가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추정 가능성이 존재해서 통계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3번째 모형은 과대식별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아이템 파셀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결합하는 문항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는 가정, 즉 단일 차원성을 가진다는 전제하는 방법으로 측정 문항이 많거나 표본이 크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개의 개별 문항을 결합해서 결합된 문항들의 합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서 측정 문항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측정 변인들의 문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추정 오차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추정 오차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 문항을 결합하게 되면 측정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파셀링의 장점은 측정 변인이 개별 문항이 아닌 몇 문항의 합이 되므로 측정 변인보다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개별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측정 변인이 연속 정상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추정되는 미지수의 수가 줄어들어서 측정 오차가 감소를 하고 측정하는 개별 문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형의 전체 적합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명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특정 구성 개념에 관련된 모든 개별 문항들의 단일 참을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만약 이러한 전제 없이 적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요인 구조가 애매해지거나 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지수 추정치와 요인 부하량이 아이템 파셀링에 포함된 특정 문항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5개의 문항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2개의 문항이 특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면 전체 묶음의 특성이 그 소수 문항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 문항에 관한 정보가 상실되게 돼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이템 파셀링을 하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요인 구조의 유사성을 보고 서로 비슷한 요인끼리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연구자가 무작위 할당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문항과 구성 개념 간의 균형을 보고 요인 부하량에 따라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이 있는 문항과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이 있는 문항을 이렇게 2가지로 묶고 그리고 2번째와 3번째, 5번째와 4번째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암적 설문지 구성법으로 6문항이 있으면 미리 이론적 틀이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적 방향에 있는 문항과 부적 방향에 있는 문항과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각각 방향에 대해서 아이템 파셀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법으로는 외도를 중심으로 묶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정의 외도와 가장 큰 부의 외도를 묶는 방법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 파셀링을 하기 전에 각 구성 개념의 측정 지표들이 단일 차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확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해석을 할 때 모형 적합도를 보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목적은 모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추정값들이 과연 실제 값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합도 평가를 위한 모형은 변인 간 연결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포화 모형은 정보 수와 추정값들의 수가 동일한 모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100%인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잠재 변인과 서로 화살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 모형은 반대로 설명력이 0%인 모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 변인과의 상관이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는 모형인데요. 눌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를 보시면 잠재 변인 간의 화살표가 전혀 없는 모형을 말합니다. 기본 모형은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모형을 의미를 하고 기본 모형을 독립 모형과 포화 모형과 비교를 해서 적합도를 평가를 합니다. 감명도를 보기 위해서 이 포화 모형에서 기본 모형이 얼마나 간단해졌는가를 보게 되고 설명력 같은 경우에는 독립 모형에서 기본 모형이 얼마나 설명이 추가가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독립 모형은 변인 간에 상관이 없는 모형을 말을 하고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형에서 이 모형이 얼마나 더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이 포화 모형에서는 얼마나 더 간명해졌는지를 통해서 적합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 추정에 따라서 간명 모형과 부정 모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명 모형은 이 간명 모형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매개 변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설명하려는 모형을 말하고요.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이상적인 경우의 모형을 말합니다. 부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수정이 필요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적합도가 얼만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적합도 지수는 절대 적합 지수, 증분 적합 지수, 간명 적합 지수로 나뉘게 됩니다. 절대 적합 지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알아보는 지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모형이 실제로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보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hi-스퀘어, GFI, AGFI, RMSE, 그리고 RMR이 절대 적합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증분 적합 지수는 이 독립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증가분을 가지고 모형을 평가하는 평가 검정해서 그 차이 정도를 알아보는 지수를 말합니다. 즉 독립 모형에서 연구 모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TLI, NFI, CFI가 여기 해당됩니다. 간명적합 지수는 모형의 복잡성, 단순성을 고려하는 지수인데요. 여기는 PNFI, PGFI, ARC가 포함됩니다. 이제 각 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퀘어에서의 연가설은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현상과 우리가 가정하고자 하는 모형이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고, 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정한 모형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연가설이 기각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연가설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RMSE가 충분히 작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각이 잘 되기 때문에 만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RMSE를 통해서 적합도를 평가를 하면 됩니다. 카이스퀘어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다별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만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통계치가 크다는 것은 적합도가 나빠 연구 모형이 통계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스퀘어 통계치가 높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이는 연구 모형의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GFI는 기초적합 지수인데요. 이는 0.9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0.95 이상이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GFI 같은 경우에는 수정 기초적합 지수로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GFI를 자유도에 의해 조정한 지수를 의미를 합니다. 회귀 분석에 조정된 R스퀘어와 비슷하고 자유도가 작아서 GFI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곤란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0.90 이상이면 좋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MR은 제곱근 평균 제곱 잔차인데요. 잔차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MR은 0에 가까울수록 좋고 값이 커질수록 모형 적합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05 이하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MSE는 카이스퀘어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인데 0.05에서 0.08 이하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분 적합 지수는 높을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NFI가 표준 적합 지수인데 2.9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2.99 이상이라는 것이 독립 모형에 비해서 기존 모형이 90% 이상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NNFI는 비표준 적합 지수이고 이것도 0.9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FI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지수 중 하나인데요. 0.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간명적합 지수는 다른 모형끼리 비교할 수 있는 값인데 PFI는 이제 간명 기초 적합 지수로서 여러 개의 경쟁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해서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경쟁 모형 중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감명 적합 지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PNFI는 감명 표준 적합 지수로 NFI에서 PR을 곡함가스로 이거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고 2개 이상의 경쟁 모형들의 PNFI를 비교하여서 더 높은 PNI를 갖는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